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69페이지 미공시 권리관계 조사에서 나오는데요. 자, 결국은 등기부나 등기사항 증명서나 이런 데 나오지 않는 권리관계, 이런 거는 이제 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제 확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겠다. 자, 법정지상권 얘기 있고요. 다음 페이지 유치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분묘기지권, 이 세 가지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또 관계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전부 다 그 판례들을 이렇게 많이 소개해놓고 했는데요. 이런 건 주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기억을 해서 좀 써야 되고요. 우리 쪽에서 이제 물어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제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민법적인 지식이 좀 바탕이 깔려 있어야,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요거를 풀 수 있으니까 특히 민법에서 정리 잘 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는 내용 정도 우리가 봅니다. 자,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자, 법정이니까 뭐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지상권이다 이 뜻이죠. 당사자가 약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다. 자, 법에 일정한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누군가 취득하겠죠. 그럼 그 사람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취득한다. 187조 187조 본문을 적용받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법에 정해져 있어.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4개 있어요. 2개. 민법에 2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하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법률이 아니라 관습법도 법이죠.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는 분묘기지권을 학자에 따라서는 대개 지상권 비스무리한 권리다 이렇게 해서 분묘기지권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할 때, 자, 민법에 2개 있는 거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죠. 전세권하고 관련된 법정지상권,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담보 가등기, 그쵸? 가등기라는 말, 그 자리에 여기 있는 저당권이라는 말을 넣으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건물 이런 거 대신 나무를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 스탠다드 표준을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지상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여기 설정되거나 여기 설정되거나 두 군데 다 설정되거나 하여튼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 지금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이니까. 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변제를 못하자 갑이. 그러니까 A가 뭐예요? 채권자 겸 저당권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변제를 못하자 A가 뭘 해? 저당권을 실행시킨다라는 얘기죠. 저당권 실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 경매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저당권 실행. 자, 저당권 실행을 위한 법원 경매. 강제 경매, 임의 경매예요. 임의 경매겠지. 그렇죠? 그래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어떤 게 경매를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만 저당권 설정해 놨었어요. 얘가 못 갚으니까 저당권 실행시켰어. 경매 나온 물건은 뭐야? 토지야, 건물이야? 건물이죠? 저 건물을 누가? 을이 낙찰받습니다. 을이 낙찰받아요. 자,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 갑 거. 건물은 누구 거? 을 거.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저 건물을 들고 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을은 저 건물에 저 토지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을은 지금 자기 건물 들고 남의 토지 위에 서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남의 토지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그런 권리가 생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얘한테 그런 권리를 얻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그런 걸 약정한 적이 없잖아, 둘이.
그렇죠?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를 그냥 거쳤을 뿐이야. 그렇죠? 법원에 경매할 때 얘들이 무슨 의사표시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 그냥 사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게 사버렸다고. 그래서 얘로부터 어떤 권리를 전수받지 전례받지는 못했어. 그러면 얘는 이거 여기서 권리가 없느냐 얘기죠. 이럴 때 저 저당권 관련한 법정지상권 규정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 아시겠죠? 법정지상권 이럴 때 을이 취득해요. 누가 취득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을? 지상권자. 아니죠. 그 지상물, 건물 가진 사람. 지상의 물건을 가진 자가 지상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이다. 자, 만약에 을이 요 건물과 그리고 자기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어.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얘는 지금 이거 건물 소유권 가지고 있고 이 소유권을 여기서 지탱하기 위한 지상권을 가졌잖아. 전부 물권이네. 물권은 배타적 권리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병한테 건물을 판다 이 얘기야. 병한테. 그리고 토지는 여전히 갑거고. 건물을 병한테 팔 때 병은 이거 철거하려고 사는 거 아니죠? 병도 여기서 가지고 있으려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또 지상권도 같이 붙여서 팔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서 경매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다 등기 신청하면 되죠. 그럼 지상권은, 자, 얘는 법정지상권,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부터는 등기해야 돼. 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얘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야, 얘는. 그렇죠? 앞에 얘가 가지고 있던 법정지상권은 여기서나 법정지상권이야. 쟤한테 넘겨줄 때는 저거 등기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게 187조 단서예요. 여기까지는 본문으로 취득해. 본문. 187조 본문. 얘한테 갈 때는 단서로 가는 거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기려면 우선 성립돼야 되는 게 뭐냐면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부터 해야 돼요. 누굴 상대로? 얘를 상대로. 그럼 갑이 저거 결국은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갑이 안 내주고 버틸 수 있느냐? 안 내주고 버티면 얘는 소송 걸면 돼요. 결국은 내주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등기부에 법정지상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의 지상권처럼 나온다고. 이름은 지상권이라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 나온 거 어떻게 설정 등기 했잖아, 지금. 얘 명의로 했죠? 얘한테 이제 넘겨줘야지. 지상권 이전 등기 얘한테 해서. 됐습니까? 만약에 얘 앞으로 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중간생략 등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앞으로 등기하고 얘 앞으로 넘기는 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거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됐을 때 지상권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야? 지료, 기간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정지상권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 존속기간 어떻게 되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견고한 건물이나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물 이런 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30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그 기타 건물일 때는 1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공작물일 때는 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데 15년 했어. 그럼 30년짜리로 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50년, 60년, 100년 이렇게 계약하는 거 가능하냐 이 얘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판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론상으로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최단기에 대한 제한이다. 그렇죠? 이거보다 짧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지료, 돈은 반드시 지상권 설정할 때 돈 반드시 주기로 해야 됩니까?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의 요건이 아니죠. 이에 반해서 전세권은
등기되는 전세권은 전세금 수수가 전세권 설정의 필요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전세금을 주지 않고 그냥 전세권 등기만 한다. 우리가 흔히 속칭 가라등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만약에 등기관은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세금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서류 제출하면 등기관은 그랬나 보다 하고 해준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는 주고받지 않았어. 그럼 이 전세권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사실은. 근데 당사자만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사실 아무도 모르지. 응? 그래서 유효한 등기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밝혀지는 순간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무상인 지상권도 있고 유상인 지상권도 있어요. 보통 이제 지료는 이제 여기 지금 보증금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은 보증금 개념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료 개념만 있어요. 그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료를 갖다가 지불한다. 대개 이제 보면 연 단위로 이제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심하실 건,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요 내용을 등기 안 해놨어. 지료를 1년에 1,000만 원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요걸 등기 안 해놨어요. 얘가 지상권자라고 해봅시다. 얘는 지료를 1,000만 원씩 얘한테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했어.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얘들끼리는 줘야 돼. 지들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한테 지상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얘는 그런 사실을 몰라. 1,000만 원씩 주기로 한 사실을 몰라. 등기부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럼 얘가 얘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러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약정했을 때 지상권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들인데요. 그럼 법정지상권 봅시다. 얘가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이런 거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낙찰 받으니까 그 순간 법정지상권이 생긴 거야. 얘하고 무슨 존속기간을 약정을 해, 뭐 돈을 주고받는 이런 약정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얘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몇 년짜리냐? 얘는 지료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개 우리가 이거 30년, 15년, 5년 할 때는요, 견고한 건물을 하기로 했는데 30년보다 짧게 하면 30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물을 갖다가 저기에 갖기로 하는 약속까지는 했는데 존속기간을 아예 약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존속기간만. 그럼 몇 년짜리로 보냐 이 얘기죠. 여기서 소유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로 봅니다. 그걸 적용하는 거야, 여기다. 어떻게? 이게 견고한 건물이면 요거는 얘 앞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30년간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하는 물건의 형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30년. 자, 그러면서 지료지급에 대한 약속이 없었죠? 그렇죠? 갑은 이때 와서 지료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와서 지료지급 청구할 때 얼마씩 내나 이러겠지? 그렇죠? 그럼 을은 또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야. 많이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야. 아예 안 줄 수는 없어요. 저 청구당하면. 주긴 줘야 되는데 적게 주고 싶다는 거지. 그럼 둘이 협의하다가 협의된 가격으로 그때부터 지불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판사님한테 쫓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판사님이 얼마씩 내라고 결정해줘요. 그때부터 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 등기해야 돼. 그래갖고 얘한테 넘어가야 얘는 얘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30년, 15년, 5년. 저당권 관련한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하고 관련된 저당권 말고 전세권과 관련된 건 뭐냐면, 저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요. 용어. 갑이 토지 주인이고요. 건물 주인이야. 이 상태에서 을에게 A라고 해봅시다. A가 건물 좀 얻어서 쓰재. 건물. 근데 전세권 달래. 그래서 갑이 전세권 줬어. 이 얘기는 뭐야? 등기했다는 얘기죠? 물권인 전세권. 둘이 전세권. 얘가 전세권자죠? 얘는 설정자. 소유권자이자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이 저 토지를 을에게 팝니다.
토지를 매매했어요. 토지만. 지금 건물은 토지와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받죠? 토지만 팔았어. 토지만 샀어, 우리. 건물은 누구 거야? 여기 전세권자 누구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을하고 갑이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되네 마네 이런 약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토지만 딸랑 산 거야. 갑은 지금 결국 남의 땅에 지금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건물이 여기서 버티려면 뭘 취득해야 돼? 그렇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아무거나 하나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약정하지를 않았잖아. 그렇죠? 요거 팔면서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권리를 취득하면 돼.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랬을 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법정지상권 누가 취득해야 돼? 얘예요, 얘예요. 누가 취득해야 돼? 얘가 취득할까, 얘가 취득할까? 갑은 이미 있으니까 이거 취득하겠구나. 법정지상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소유권 누구야?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얘는 소유권이 없는데도 이걸 지금 누리고 있잖아. 이용하고 있잖아. 무슨 힘으로? 전세권으로. 그럼 뭐든지 얘한테 생긴 권리 얘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상권을 얘한테 갈 필요 없이 얘가 생기면 되는 거야. 얘한테 지상권이 생기면 얘는 그냥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얘가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건물의 소유주가. 아시겠죠? 건물의 소유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이게 조문에는 뭐로 나오느냐면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조문에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얘 설정자 맞죠? 이광계선 설정자잖아. 그렇죠?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법조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조문으로 봤을 때는 그래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딱 보면 이거 틀린 말로 생각해 자꾸. 습관이 그렇게 붙어 있어. 왠지 설정자가 취득하면 안 될 것 같아. 얘가 취득해야 될 것 같아. 얘는 권자거든.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아 이거 맞는 말이야 막 이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제가 매년 이걸 떠들어도 매년 가서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합격을 하시더라고. 그거는 틀려도 다른 걸 다 맞으시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평범한 거예요 사실. 법조문 그대로 지문을 낸단 말이죠. 이런 데 빠지면 내가 틀리면 억울해 너무. 억울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 공통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거. 일단 뭐야? 지상물이 존재해야 돼. 그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여기 가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여기 지상물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서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돼. 동일인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건 뭐 전세권이 설정되건 뭔가 일이 벌어져야 돼. 동일인인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뭔 일이 벌어진 다음에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져야 돼. 이걸 막 연락하지 마시고 그림을 잘 보세요. 존재해야 돼. 동일해야 돼. 뭔 일 생겨야 돼. 그러면서 달라져야 돼. 그렇죠? 이걸 동영상을 안 보시고 목소리만 듣는 분들은 이게 뭐한 소리야 씨 그럴지도 몰라. 이거 보시면서 보셔야 돼. 동일인이다가 뭔 일이 벌어져야 돼. 주인이 달라져야 돼. 토지와 건물.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건물 주인한테 법정지상권. 공통된 요건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들의 공통된 요건. 출발은 동일인이어야 돼. 그 상태에서 뭔 일이 벌어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달라져야 돼. 공통된 요건이에요. 됐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있죠? 그 저당권이란 말에 가등기란 말 넣어서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일한 상태에서 가등기가 된 다음에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됐죠? 이번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은 요 건물을 나무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 나무가 존재해야 돼. 토지와 나무 주인이 동일인이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대개 임목에 관한 법률, 저 법률에 따라서 임목 등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 빌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임목 저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자, 나무가 존재하고 동일인이었다가 임목 저당이 돼야 돼. 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나무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 누가? 나무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나무니까 이건 몇 년짜리야? 20개 집단 30년. 그쵸? 30년. 우리가 아까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경공한 건물 20개 집단을 소유하기 위해서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타 건물 15년. 여기서 이제 기타 건물은 대개 목조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목조. 통나무지 뭐 이딴 거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러면 요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건 상식에 의한 거예요. 법조문이 어디 없어. 관습법이라는 상식법, 그쵸?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돼. 이것도 동일한 요건 똑같아. 지상물이 존재해야 돼. 토지 주인과 지상물 주인이 동일인이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는 먼 일이 아니고 바로 그냥 매매가 일어나. 매매 같은 것들에 의해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져야 돼. 보통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진 않지만 하여튼 얘가 이것만 팔어. 이것만 팔어. 이것만 사, 우리. 토지는 그대로 얘한테 있고, 갑한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 케이스가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동일인이죠. 여기 뭔 일이 그냥 바로 벌어져. 그래서 주인이 달라져 버려, 그냥. 응? 이렇게 되면 얘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야.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생긴 법정지상권 얘한테 양도한다, 병한테. 어떻게 한다고? 지상권 등기하고, 이전 등기.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 그렇죠? 이건 몇 년짜리? 이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냐에 따라서. 견고한 거냐, 아닌 거냐, 공작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료는 이때 가서 청구하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자기 토지에다가 묘를, 자, 우리가 분묘기지권 하면,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신 물권처럼 취급은 해줘요. 지상권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중에 하나예요. 분묘기지권. 어떤 법에도 분묘기지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질 않아. 저건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도. 그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저것도 물권의 하나니까 뭐 해야 돼? 공시원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공시방법은 뭐다? 요거 봉분. 요게 있어야 돼요. 평장, 암장 인정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봉분 밑에는 이분이 누워 계셔야 돼. 이거 없는 가묘라는 게 있어요. 가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게 계셔야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아요. 아시겠죠?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시면 먼저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놓죠. 살아생전에도 맨날 싸웠는데 돌아가시고도 맨날 싸우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야 뭐야. 응?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비어있죠. 가묘 인정 못 받아요. 아시겠죠? 분묘기지권은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없이 그냥 비석만 딸랑 세우는 안 돼요.
아시겠죠? 평장 암장한다고. 이게 공시 방법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의 범위. 지상권도 범위가 있잖아.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분묘기지권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면 전부가 아니고 묘가 이렇게 있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제사와 봉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만큼이 분묘기지권이.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 뒤에 이거 사성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 흙을 돋궈서 이렇게 해가지고. 응? 요게 항상 경계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제사하고 봉사를 지낼 수 있는 데까지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기 토지에다가 이렇게 부모님을 모셨어. 부모든 뭐든 이렇게 모셨어. 분묘기지를 해놓고. 그러니까 묘를 이렇게 해놓고 이 토지를 갑이 주인인데 이 토지를 을한테 팝니다. 파는데 저 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팔았어. 임야 같은 거 팔 때 조심하셔야 돼. 사는 사람은. 저런 묘 같은 게 싫다 그러면 꼭 임야 살 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뒤져봐야 돼, 저런 거 있는지. 주인들은 얘기 안 해요, 저거. 특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샀어요. 나중에 뒤져보니까 이 묘가 나와. 주인한테, 전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거 뭐냐? 우리 조상 묘야, 그러고 있어요. 이장해라 그랬더니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분묘기지권이 있대, 자기한테. 인정해줘요. 자기 토지에 묘를 설치하고 매매했을 때, 팔았을 때 이장하겠다 이런 약정이 없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토지 주인에게 허락받고 묘를 설치했을 때 분묘기지권 인정해줘요. 이건 뭐 뻔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제사와 봉사를 지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20년간. 그렇죠? 시효취득. 거기서 점유취득 시효는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필요 없어요.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그 시효취득, 점유취득 시효에서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뭐로 판단합니까? 싸움이 붙어가지고 점유 20년간 점유한 사람이 이거 내 거다. 자, 그러면 20년간 점유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해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등기 함으로써 취득하죠. 그럼 등기 신청은 누굴 상대로? 누구한테 등기 신청해야 돼?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등기 명의자. 걔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 걔가 쉽게 안 해준다고. 지 입장에서는 이제 물건 하나 뺏기는 거잖아. 당연히 안 해주겠지. 그럼 결국은 법원에 가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결국은 이제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거기 나오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선의, 평원, 무과실. 이딴 게 이제 입증이 돼야 돼. 응?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건 뭐로 입증하느냐 이 얘기죠. 뭐로 입증해야 될까? 점유한 자가 딱 얘기합니다. 아, 저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 너 소유의 의사가 있어. 이렇게 해줘요? 얘 말을 언제 봤다고 믿어. 점유한 놈은 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그래. 100이면 100. 심지어는 임대차 한 놈도 자기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런다고. 응? 그러니까 이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가장 대표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뭘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등기법 실행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라면 참 안 해. 예? 자기들끼리 논마지기 사고팔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그 땅 문서인지 뭔지 서로 주고받고 등기소는 안 가. 그리고 산 놈이 가서 이제 경작도 하고 다 해. 등기소 안 가. 그럼 자기 거다 이거지. 왜? 샀거든. 매매계약. 그렇죠? 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게 된 게 그 245조의 점유취득시효 같은 규정들이에요. 왜? 이제서라도 가서 이전 등기 신청하라는 얘기야. 돈 주고 산 게 맞잖아. 돈 주고 산 건 맞다는 뜻은 어디 적혀 있어?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소유의사가 있다는 사람은 이런 매매계약서를 딱 찾아서 들이대야 돼. 그러면 소유의사.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저는 소유의사가 있습니다.
바보죠, 이거. 그쵸? 소유의사가 있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려면 그 나왔던 임대차 계약서도 어디다 숨겨야 돼. 응?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20년간 여기 평온하게 공연하게 비밀리에 점유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공공연하게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제재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점유했다. 그러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여기에 소유의 의사도 있었다. 자주점유다. 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서 자주점유를 주장하면 이게 맞는 소리예요? 분묘기지권은 뭐라 해서 타물권이야, 이것도. 소유권이 아니라고. 타인의 물건을 이용.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서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떠들면 그것도 바보야. 아시겠죠? 그래서 20년간 평온공연. 자, 이렇게 하면 분묘기지권, 이 세 가지 형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인정받기가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나 이런 것들 갖다가 설치에 대한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걸 밟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60페이지 법정지상권, 지상권의 효력, 성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그대로 나오니까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판례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최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유치권을 봅니다. 유치권의 효력, 의 및 효력. 자, 유치권은 또 뭡니까? 이게 법정지상권은 건 좀 다르죠? 법전에 유치권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민법전에 유치권이라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에? 민법에 유치권이란 말 나와 안 나와? 에? 나와 안 나와? 유치권.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해요? 민법의 물권 분류할 때 어떻게 해요? 점유권하고 본권인 소유권. 소유권은 다시 어떻게 또 소유권하고 다시 요거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렇죠? 그럼 용익물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거 다 민법에 이름이 나오는 거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유치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민법에 이렇게 8개 물권이 나와 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전형 담보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민법전에 나오면 전형이라고 불러. 아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 같은 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거 담보물권이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그런 건 민법전에 안 나오잖아. 다른 법에 나와 있죠? 이런 걸 비전형 담보물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채권에서도 우리가 계약 파트 가보면 15종류의 계약이 있잖아요. 민법에 나와 있는 계약은 유명계약이라고 부른다고. 이름이 있으니까. 있을 유. 그쵸? 이에 반해서 민법전에 안 나와 있는 우리 향간에는요, 더 많은 종류, 다양한 계약들이 존재를 해. 민법전에는 그 중에 극히 일부 15가지만 해놓은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법전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이름이 없다. 무명 계약. 그러면서 민법전에 있는 건 전형이라고 그러면 이건 또 비전형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안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유치권은 민법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앞에 우리가 법정지상권 2종류가 민법전에 있었고 나머지 2개는 개별법에 있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아예 법전에 없고 분묘기지권도 법전에 안 나와 있고 그랬죠? 지금 머릿속에 그 법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흐름을 이렇게 잘 그래서 유치권은 조금 이렇게 법전에 이렇게 직접 나오면서 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까? 약정담보물권입니까? 법정이야, 약정이야? 우리가 담보물권 하면 이 저당권을 가장 스탠다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저당권 설정할 때 당사자가 약정해요, 안 해요? 은행 가서 소비대차 계약하면 금전소비대차 대출 계약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합니까? 담보물권 설정하기로 계약도 하죠?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하잖아. 약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약정 담보물권의 가장 대표주자, 표본, 스탠다드. 그쵸?
그러면 유치권 성립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유치권 성립할 때 당사자가 뭔 약정을 하느냐 이 얘기야. 이거 시계 수리비 채권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 시계를 동산이죠. 고장났어. 수리점에 맡겼어. 다음날 걸어서 갔어. 수리비 20만 원 나왔대. 주머니에 20만 원이 없어. 그래서 일단 시계를 다오. 내일 갖다 줄게 이랬어요. 20만 원. 그때 그 시계 수리점 주인이 자기 시계도 아니면서 그거 내줘 안 내줘? 안 내주죠. 제가 처음에 맡기면서 혹시 내가 수리비를 못 주면 당신이 내 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오 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시계 수리점 주인은 당신이 만약에 수리비를 안 주면 내가 이 당신 시계를 그냥 담보조로 가지고 있을게요. 이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수리 맡길 때 그딴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약정한 적이 없어요. 법률의 규정 때문에 생기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일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이게 법정담보물권이야. 법정담보물권. 그래서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으로 인정될 때 가장 중요한 점 결련성이에요. 결련성. 물건과 그 물건 때문에 발생한 채권, 물건과 채권 사이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법정 유치권으로서,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일정한 상황이 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야.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그럼 유치권의 공시 방법은 뭐냐? 점유예요. 그럼 유치권이 점유를 잃었다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유치권의 생명은 점유예요. 공시 방법도 점유고. 이럴 때 점유를 뭐 24시간 꼭 거기 눌러 앉아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 점유로 인정이 됩니다. 자기의 부하 직원을 갖다가 상주시켜도 점유로 인정됩니다. 인정.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채권. 요 결련성 있는 채권. 그것 때문에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결련성이 없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집이었어. 을이 임차인이었고 계약기간 끝났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겠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집주인갑이 보증금을 안 내줘. 그래서 얘가 이걸 갖다가 점유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치권 행사한다. 이거 인정돼요? 그럼 얘는 이거 점유할 수 없어요? 보증금 안 내주는 동안에 계약기간 끝났는데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점유할 수 있는 힘은 뭐 때문에 점유하는 거야? 동시행 항변권. 그쵸? 계약기간 끝났을 때 별 특약이 없으면 쌍무계약상에 대개는 동시행 관계 있다 이렇게 되죠. 동시행 관계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다. 이 항변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연기적 항변권. 지금 해야 될 걸 뒤로 미룰 수 있는 항변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내 집 내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내놔 그럴 수 있죠. 이게 항변권 행사하는 거야. 항변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돈 줄 의무와 네가 나한테 물건 아니 내가 너한테 돈 줄 의무 아니다.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줄 의무와 네가 나한테 돈을 돌려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쌍무 관계고 별 특약이 없었으니까 동시행 관계다. 왜 너는 안 하면서 나보고만 하라고 하느냐? 너도 해라. 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죠. 얘기하자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나 짧게 한마디 하지. 내 돈 줘. 그쵸? 안 그렇습니까? 길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죠. 자, 이게 결국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하고 이 집하고 결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항변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임대차 보증금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동시행 관계에서 항변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집에 비가 와가지고 지붕을 수리했어. 집주인이 그럽니다. 일단 네가 수리비 줘라. 내가 나중에 수리비 줄게. 수리비가 200만 원 들어갔어요. 일단 A가 와서 수리를 했고 얘한테 수리비를 200만 원 줬어. 우리. 그리고 감한테 얘기했더니 야, 계약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끝날 때 내가 보증금과 같이 줄게 이런단 말이야. 알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당일날 이제 계약기간 만료된 날 얘가 왔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야. 1억을 딱 내주는 거야.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 200만 원 내놔라 이러겠죠.
왜 200만 원 안 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 1억 받았으면 됐지 뭘 또 200만 원까지. 아니 네가 준다고 그랬잖아. 아, 또 그런 걸 받으려고 그래. 안 준다고 버텨. 자, 얘는 지금 1억을 내줬죠? 얘 여기서 동시행 항변하면 돼야 안 돼요? 동시행 항변 인정 못 받죠? 그럼 점유 못 하나요? 이때 또 점유하는 거야. 이때 점유는 동시행 항변이 아닌 거예요. 2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 200만 원이라는 채권, 우리가 이런 걸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 비용이죠? 비용 중에, 비용은 더 두 가지 중에 하나. 유익비 아니면 필요비예요. 이건 필요비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돈 200만 원. 그렇죠? 안 내주고 있죠?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이 물건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인정돼요. 결련성이 인정이 돼. 그래서 이렇게 점유하면 이거는 유치권 행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치권, 부동산에 있어서 유치권 인정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 결련성 있는 채권이 공사대금과 관련된 채권과. 이때 이 공사는요,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건 인정 안 해줘요. 응? 보통 이렇게 짓는 거, 이런 거 인정해줘.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요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는 건 인정해줘요. 이때 비용상환 청구권은 둘 중에 하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건. 이 유익비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45평짜리 점포야. 여기다가 삼겹살을 장사를 하려고, 고깃집을 하려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 주방하고 시설비 1억이나 들어갔어. 그쵸? 자, 이 1억은 유익비에 들어가느냐, 필요비에 들어가느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이 건물에. 근데 이 건물이 유익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삼겹살 장사하실 분한테는 굉장히 유익해. 이 시설들이. 하지만 여기서 금은보석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냄새나 오히려. 저 철거 대상이 돼요. 그쵸? 원상회복에 해놔야 돼.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건 누가 봐도 유익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려는 사람한테만 유익해서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 채권에 못 들어가. 유치권 행사 못 해요. 느낌 오시죠? 대부분의 점포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필요비는 당연히 아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유익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상가 같은 거 경매 나오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은 어떻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어쩌지 해본다 하더라도 저기 들어간 시설비가 더 많거든. 저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90%는 깨져요.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심지어는 경매 들어가면 법원에 쫓아가서 유치권 신고까지 하고 있어, 저분들이.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받아줘요. 조심하실 건 거기서 유치권 받아줬다고 해서 그 직원이 그냥 받아주는 거야. 접수기에 앉아 계신 분이.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물건 공시할 때 유치권 신고 있음 이렇게 써놔. 유치권은 결국은 법 등기부에 안 나오죠. 점유하고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인정된다고 그랬잖아.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했잖아. 결국은 이건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재판을 붙게 되면 마지막에 판사님이 이거 유치권 마저 해야 유치권이 되는 거야. 판사님은 당연히 요건 다 따져보고 이건 유치권 요건을 충족해서 유치권이야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그거 해주기 전까지는 무슨 신고를 하고 뭘 하고 그냥 이거는 냄새만 풍길 뿐이에요. 응? 근데 이제 유치권 받아주니까, 신고 받아주니까 나 유치권자야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80%, 90%는. 가서 이제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면, 처음에 아니라면 이게 문화적 충격 때문에 쇼크 먹어.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왜?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유치권 행사하라고. 그쵸? 결국은 나중에 가면 깨집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 같은 건 애저녁에 물 건너갔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권리수단들을, 특히 우리나라에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같은 거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만, 최근에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이 조항들은 기존에 판례가 유지하고 있던 권리금에 관계된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조문화했을 뿐이에요. 그럼 판례가 권리금 같은 거 잘 보호해 줬습니까?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권리금을. 철저하게 무시했어. 판례가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가려고 할 때 임대인은 억지로 방해하지 마라. 그럼 임대인은 할 의무도 다 한 거야. 그걸 그대로 조문으로 옮겨놨어. 상가법인 임대차 보호법에. 아, 그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골프 치러 가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응?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판례가 그동안 하고 있던 견지, 의견을 그냥 계속 유지했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보호되고 하려면, 이 권리금 장사가 굉장히 크거든. 응? 이거 보호하려고 하려면, 왜냐면 막 차 탄 사람이 당하는 경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걸 보호하려면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처럼 무슨 우선 변제권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실질적인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야지. 근데 이게 함부로 주기도 힘들어. 이해관계의 조정이기 때문에 얘들 보호한다고 굉장히 법에서 강하게 가죠. 그 책임이 고스란히 이제 그 의무가 누구한테 가느냐? 주인들한테 가. 그럼 주인들은 그걸 못 견뎌.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고스란히 딴 놈한테, 다시 임차인한테. 세금이 특히 그래요. 여러분들 부동산학회로서 배웠잖아. 그렇죠? 임대차나 이런 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갖다가 세금, 조세로 갖다가 관리한다. 세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들 보고 보유세니 뭐니 올리면서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임대인들이 고스란히 어떻게 해? 손 안 대고 코 풀지. 임차인한테 올라간 만큼 받아. 세금 올라간 만큼. 아니, 더 받아. 자기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더 받아. 쉽게 얘기하면 조세 정책 가지고 이 임대차, 임대계약, 이 어떤 부동산 이런 것들 제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사실. 세금 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그 임대 경제나 뭐 이런 것들 정책 중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월세 내기가 너무 세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그냥 공급을 해버리죠. 시장에 인위적으로 참여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또 내리는 효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 개인 사업자들, 사인들은 전부 다 이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항상 주지하는 거지. 그러면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오지 마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것도 하잖아요. 기숙사 같은 거 짓겠다 그러면 짓지 마시 막 그러잖아. 짓지 마. 자, 271페이지 유치권. 일단 뭐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 거기 네 번째 줄. 유치권자는 모든 사람,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의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도 항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죠? 물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고스란히 있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대세권. 그 다음에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판례가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시행 항변을 주장해야 되는 거고요. 필요비나 유익비 또는 공사대금 이딴 거 가지고 부동산에서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자는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돈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법정 담보물권을 인정받은 거야. 유치권자로. 그렇죠? 그럼 유치하고 있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돈을 안 줘. 계속 그냥 유치만 하고 있으면 뭐 하려고 유치하냐 이 얘기지. 얘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하면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잖아. 이러면 임의경매라는 말로 나와야 되는 거야.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실 건, 그렇게 해서 낙찰됐어. 약정담보물계 대표주자인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낙찰되면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어.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만족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럼 유치권자도 그런 게 있느냐 이 얘기죠. 유치권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꼭 배당 순서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배당 순서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할 때는 어떤 경우냐. 우선 변제권 있는 애들끼리 순서에 들어간다 이 뜻이야. 대표적으로 저당권 같은 거는 배당 순서에 들어가요. 얘들 말고 채권 중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상가 임차인들, 이런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우선 변제권 인정돼서 순서에 들어가.
아시겠죠? 그러면 물권이 아니고 이런 채권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은요, 이런 배당 순서에 못 들어갑니다. 갑이 채무자인데요. 갑에 X부동산이 있고 이 X부동산이 경매 들어간대. 갑에게는 A, B, C, D 차용증만 딸랑 써준 채권자들이 잔뜩 있어. 얘들이 그러면 이 물건 경매 들어갔을 때 배당 순서, 방금 얘기한 우선변제권 순서 이런 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 얘들 전부 다. 그냥 금전 채권만 가지고 있어. 아, 배당 요구도 못해. 배당 요구는 해요.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어. 하는데 순서에는 안 넣어줘요. 순서에 안 넣어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순서의 맨 마지막에 넣어줘. 물권자들이 우선이야. 물권 우선의 원칙.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보다 늦게 생긴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걔들이 먼저야. 걔들.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뭐 세금이라든가 또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애들, 최우선 변제권자들 뭐 이런 애들 다 받고 혹시라도 남은 게 있으면 이 채권자들이 맨 마지막에, 그것도 얘들끼리는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동순위로 나란히 서가지고 혹시라도 남는 게 있다면, 남는 거 없으면 한 푼도 못 받고. 자, 남는 게 있으면 그나마 또 동순위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항상 모자라거든. 받아갈 것보다. 그거 어떻게 해요? 머릿수로 나눠줘? 그렇지. 그건 너무하잖아. 지금 먼저 빌려준 놈 되게 억울해 지금. 나중에 빌려준 놈하고 똑같이 서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성격이 그러니까. 채권에 평등의 원칙. 근데 여기서 많이 빌려준 놈하고 적게 빌려준 놈을 그것도 똑같이 다루면 너무 억울하겠지. 머릿수 들어가면 똑같이 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해 주는 거야. 이거 비율배당이라고 해요. 비율배당.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유치권자는 어디에 들어갔냐 이 얘기죠. 유치권자는 저당권자들처럼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순서에 못 들어가. 얘도 그냥 채권은 가지고 있잖아. 그걸 담보하기 유치권이 있고. 그러니까 유치권자로서 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얘도 배당 요구하면 그냥 일반 채권자들,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틈에 섞이는 수밖에 없어요. 평등하게. 받을 수가 없죠. 아니, 그럼 유치권자는 돈도 못 받는데 뭐하러 유치권, 경매 신청합니까? 경매 신청. 얘가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요. 방금 얘기했잖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며. 대세권 있죠? 그럼 누군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받은 자가 딱 와. 그럼 유치권자에게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뭐라 하냐? 난 유치권자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쵸. 점유로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건, 이 사람의 채권은 이 낙찰자한테 대한 채권이에요? 아니죠. 전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새로운 낙찰자가 있어서 자기가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럴 권리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낙찰자가 그러지. 당신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는 없거든, 사실.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저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유치권자로서 그냥 점유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 터지는 건 누구야? 누가 속이 터질까? 낙찰자가 속이 터지겠지. 그쵸? 낙찰자가 쫓아와서 돈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내보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밀당을 하는 거야. 유치권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들이 되게 진짜 유치권자들도 유치권 신고할 때 되게 보면 뻥 튀겨서 신고해요. 공사대금 채권도 예를 들면 1억 들어갔는데 2억씩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왜? 어차피 낙찰자가 협상하자고 들어올 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낙찰자도 그거 알고 협상하자고 하는 거야. 부르는 대로 주면 안 돼. 응?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 유치권, 우선변제권 있다 없다? 시험 문제에서는 있단 말을 조심하셔야 돼. 우선변제권 같은 거 없어요. 유치권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분묘기지권 아까 말씀 다 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건 판례들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매장, 화장, 개장에 신고 해가지고 274페이지. 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개장을 하려면 이제는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자연장지다 해가지고, 그쵸? 나무에다가 수목장이다 뭐다 해서 나무 뿌리에다 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못 합니다. 다 신고하거나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그 TV에 보면 강가에다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그거 다 위법이에요. 못 뿌리게 돼 있어 그거. 드라마가 다 사람 베리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묘지 및 자연장지의 종류 및 설치 기한 있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옛날에는 조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로 2번에 특히 사설묘지. 그 다음에 자연장지의 개념. 거기 나온 조문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조문이 꽤 만만치 않게 많은데 여기 소개되어 있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 정도만.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개념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나와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들도 결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쉽게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277페이지 위에 분묘의 설치 기간 제한해가지고 자연장지 적용 안 됨 뭐 있단 말이 있죠? 그쵸? 자연장지가 적용 안 되는 거. 자, 그런 말들 하고, 그 다음에 예정금액 4절에 거래 예정금액 뭐 이런 건 뭐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뭡니까? 거래 예정금액 같은 거 설명하고, 그쵸? 다음 넘어가시고, 확인 설명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 279페이지에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 사항의 확인.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거 확인하는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 사항 확인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